그날 아침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낡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것, 그것이 제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내보내고 혼자 사는 늙은이의 일상이 다 그렇겠지만 저는 그 적막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살아온 저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했지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책장을 넘기는데 그 평화를 깨는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화면에 뜨는 우리 며느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결코 저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세요? 지금 빨리 저희 집으로 좀 오셔야겠어요. 제 인사는 받지도 않고 며느리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부탁이 아니라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듯한 명령조의 말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애미야.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글쎄 애들 봐주는 아줌마가 갑자기 아프다고 펑크를 냈지 뭐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빨리 좀 와서 애들 좀 봐주세요. 저 지금 준비해야 해서 바쁘니까 최대한 빨리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제게 다른 약속이 있는지, 몸은 괜찮은지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저를 호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태도였지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서 싫다고 해봤자 어머니는 손주들 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라며 온갖 히스테리를 부릴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전화해봤자 엄마가 좀 이해해줘라는 무책임한 말만 돌아올 테고요. 결국 저는 한숨과 함께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지금 가지. 전화는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끊겼습니다. 저는 읽던 책을 조용히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제 속도 모르고 참 맑기만 하더군요. 외출복이라고 해봤자 시장 갈 때 입는 낡은 카디건과 편한 바지가 전부였습니다. 그걸 주섬주섬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강남의 그 아파트, 그 집은 제가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사준 집입니다. 며느리가 결혼 조건으로 강남의 40평대 이상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들 녀석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지요. 그깟 집이 뭐라고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것 하나 못 해주랴 싶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탈탈 털어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현관문을 넘는 제 발걸음은 단 한 번도 가벼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 아들의 집이 아니라 며느리 김선미의 왕국이었으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웅장한 정문이 저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경비원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팬 주름, 값싼 옷차림. 이런 제 모습이 며느리는 창피했던 걸까요?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실크 잠옷을 입은 며느리가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다가 저를 흘깃 쳐다보더군요. 오셨어요? 신발은 거기 신발장에 넣으시고요. 마치 배달원에게 말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신발을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온통 하얀색과 회색으로 꾸며져 있어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사람 키만 한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 장난감은 전부 이름도 모르는 비싼 외국 상표들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 특유의 따뜻함이나 정겨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애들 저녁은 시켜 먹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번호 식탁 위에 붙여놨으니까 거기서 시키시고요. 결제는 이 카드로 하세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카드를 한 장 휙 뽑아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화장대 앞으로 가 향수를 뿌리고 귀걸이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잠자코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거나 수고해달라는 말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길 한 번,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을 바랐을 뿐인데 그것조차 사치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깔깔 웃으며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마 오늘 같이 만나기로 한 친구인 듯 했습니다. 자기야. 나 거의 다 준비했어. 응? 오늘 애들은 우리 시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어.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응, 우리 시어머니? 알잖아. 그냥 좀 촌스럽고 답답한 스타일이야.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도 뭐 애들은 잘 봐주시니까 이런 날은 쓸모가 있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바로 앞에 세워두고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물건을 평가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쓸모가 있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손과 발이 차갑게 식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고작 쓸모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지요. 며느리는 통화를 마친 후에도 제 표정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겠지요. 그녀는 화려한 핸드백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애들 잘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저기 소파에는 뭐 흘리지 않게 조심 좀 시켜주시고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의 여운이 제 귓가와 심장을 오랫동안 어지럽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비싼 장난감을 던지고 부수며 노는지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 소음마저도 제게는 닿지 않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쓸모가 있네. 며느리가 친구와 낄낄거리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모든 것을 내어주며 가족으로 맞이한 며느리에게 저는 고작 필요할 때 쓸모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못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명치 끝에 턱 걸려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블록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그림책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을 뒹굴고 있었지요. 첫째 손주는 텔레비전과 연결된 게임기를 붙들고 있었고 둘째는 멀쩡한 스케치북을 내버려 둔 채 하얀 벽지에 온갖 색깔의 크레용으로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벽에다 낙서하면 안 되지. 이리 온. 제가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둘째는 들은 척도 않고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첫째는 게임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꾸하더군요. 냅둬요, 할머니. 엄마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도배새로 하면 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가르친 부모의 문제였지요. 저는 말없이 물티슈를 가져와 벽에 그어진 낙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성 크레용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번지기만 했어요. 그걸 보며 제 인생이 꼭 저 벽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상처와 생채기가 새겨졌지만 애써 괜찮은 척 닦아내려 할수록 더 지저분하게 번져버린 제 마음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약속대로 며느리가 말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뉴판을 본 적도 없어 제일 비싸 보이는 것으로 두어 개 시켰더니 잠시 후 배달원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더군요. 포장을 열어보니 제가 평생 먹어본 적 없는 화려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식탁에 앉았지만 그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파스타는 두어 번 포크로 휘젓다 말고 피자는 끝부분만 조금 뜯어먹고는 이내 질린다며 스마트폰을 찾았습니다. 결국 음식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거 아깝다 얘들아. 조금만 더 먹지. 싫어요. 맛없어. 할머니나 드세요. 손주의 말에 저는 묵묵히 남은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꾸역꾸역 제 입으로 몇 점 가져가 보았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싼 음식들은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채소 한 단을 더 팔기 위해 찬 바람을 맞으며 덜덜 떨던 그 시간에 이곳에서는 이렇게 귀한 음식들이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냉장고 한편에 놓인 유기농 요플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아이들이 먹겠다고 꺼냈다가 뚜껑만 열어보고는 다른 간식을 찾으며 그대로 둔 것이었지요. 개당 5,000원이 넘는 금값 요플레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 건강에 좋다며 일부러 비싼 것만 골라 먹이는 것이었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요플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일 아침에는 분명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 뻔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밥 굽는 날이 흔했습니다. 꽁보리밥 한 덩이도 귀해서 밥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그릇을 싹싹 핥아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아들 녀석 입에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평생 몸에 밴 습관처럼 행동했습니다. 요플레 뚜껑을 열고 그 위에 묻어있는 꾸덕한 요거트가 아까워 혀를 가져다 댔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린 것은 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왔는지 며느리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요플레를 거칠게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에 미쳤나 봐 정말. 그걸 지금 핥아드셨어요? 거지같이. 그 천박하고 추잡스러운 짓 좀 보세요. 거지, 천박, 추잡.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모욕적인 단어들이 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요플레 뚜껑을 핥았을 뿐인데 그것이 이토록 경멸받을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할머니가 저러는 걸 보면.
우리 애들 벌은 나빠진다고요.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으면 말을 하시지. 왜 그런 지저분한 짓을 하세요? 네. 아니, 네가 맞겠군요. 며느리는 항상 제게 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애미야. 그게 아니라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아까워요? 고작 그 몇백 원짜리가 아까워서 우리 집 부엌에서 그런 짓을 하셨다고요? 어머니, 제발 저희 집 수준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데 시어머니가 집에서 요플레 뚜껑이나 핫고 있다는 거 알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수준. 우리 집 수준.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집은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해 준 집인데 어느새 저희 집이 되어 저의 출입을 불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녀석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뿐인 내 아들, 내 편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 여보, 당신 왔어? 마침 잘 왔다. 이것 좀 봐. 어머님이 글쎄 애들 먹다 남긴 요플레 뚜껑을 하차 드시고 계셨다니까?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달려가 과장된 몸짓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귀찮다는 의미였지요. 엄마,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어, 진짜? 선미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냥 하나 사달라고 하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에 대한 위로나 며느리에 대한 만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의 원인을 저에게 돌리는 서늘한 책망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의 편이었고 저는 그저 그들 부부의 평화를 깨트리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고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제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에 저는 없었습니다. 가봐야겠다. 저는 나직이 말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며느리가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신발장에 제 신발을 조용히 꺼내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가 아들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어머니 때문에 하루 기분 다 망쳤다니까.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제 등 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멍멍할 뿐이었지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수많은 차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인생을 건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플레 뚜껑 하나에 담긴 그들의 경멸과 모독, 그리고 아들의 배신. 그것은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격한 감정은 이미 지나간 뒤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고 돈을 세고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투박하고 거친 손. 이 손으로 저는 제 모든 것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쓸모라는 딱지와 천박하다는 경멸뿐이었지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누구를 위해 나는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엄마라는 책임감 아래,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도연의 엄마가 아닌 이연숙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첩과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시세가 좋기 30억은 넘을 겁니다. 제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돈이었지요. 두 번째, 제가 월세를 받고 있는 동대문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아들 녀석의 수입차 리스료와 며느리의 카드값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 이름으로 들어놓은 각종 예금과 펀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빌라. 저는 목록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분하기로. 단 하나도 남김없이. 이것은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갉아먹고 있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저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10년 넘게 저의 부동산 관리를 해준 박 부동산의 박 사장에게였습니다. 사장님, 저 연숙입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전부 당장 시장에 내놓아 주세요. 아니, 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수화기 너머로 박 사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묻지 마시고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특히 아들이 살고 있는 그 강남 아파트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금매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아니, 그래도 아드님이 살고 계신데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내 집 내가 파는데 누구랑 상의를 합니까? 박 사장님, 저 못 믿으세요? 그냥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만 아시고 신속하게 처리만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박 사장도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두 번째 전화는 주거래 은행의 PB인 김 대리에게 걸었습니다. 김 대리님, 저예요. 제 계좌에 있는 모든 펀드와 예금 전부 해지해서 현금화해 주세요. 오늘 당장 처리 가능한가요? 네. 고객님,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펀드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원금 손실까지. 상관없습니다. 손해가 얼마가 나든 상관없으니 오늘 당장 처리 가능한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대여금고도 해지하겠습니다. 김대리 역시 박 사장과 마찬가지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제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통화를 마친 저는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쇠사슬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파도는 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며느리에게서 걸려왔습니다. 아마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가겠다고 연락을 한 모양이었지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셨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다. 내 집 내가 파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어머니 집이요? 이 집은 당연히 도연 씨가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팔다니요.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재산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살아있는데도 말이지요. 애미야,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내 재산을 너희에게 한 푼이라도 줄 생각은 이제 없으니 그렇게 알 거라.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노망 나셨어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제 너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렴. 나는 너희 집 수준에 맞지 않는 요플레 뚜껑이나 함는 천박하고 추잡스러운 늙은이다. 그런 늙은이의 더러운 돈은 너희같이 고상한 사람들이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러니? 저는 며느리가 어제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만 씩씩 내쉬더군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며느리와는 달리 잔뜩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선미가 어제는 좀 심했어. 걔가 아직 어려서 그래. 엄마가 너그러이 용서해줘. 응? 집은 왜 갑자기 판다는 거야?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 저는 아들의 그 위선적인 사과가 역겨웠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어려? 네 아내 나이가 곧 40이다. 그리고 너는 어제 뭘 했지? 네 아내가 네 어미에게 온갖 모욕을 퍼붓는 동안 너는 방관하고 동조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면 내가 받아줄 것 같으냐? 엄마,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응? 그러니까 집 파는 것만은 늦었다.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됐어. 너희는 이제부터 내 도움 없이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살아남아 보거라. 니들이 말하는 그 잘난 수준에 맞춰서 말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의 전화도 끊고 두 사람의 번호를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모든 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증여 철회 및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제야 이것이 저의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며칠 후 강남 아파트가 급매로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가 건물과 제가 살던 빌라도 연이어 정리되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까마득한 액수의 숫자가 찍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막연한 생각만이 들 뿐이었지요. 저는 텅 빈 집안에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낡은 가구와 살림살이 대부분을 버리고 정말 필요한 옷가지 몇 개와 작은 앨범 하나만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떠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도연의 엄마도 김선미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이연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 날 저는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지요.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숨막히는 도시를 떠나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기차표를 한 장 끊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갈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차는 몇 시간을 달려 종착역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남쪽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작은 여객선을 타고 지도에서 우연히 본 이름 모를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으로 가는 배 위에서 맞는 바닷바람은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것들이 그 바람에 씻겨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섬은 아주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며칠간 섬에 있는 작은 민박집에 머물며 매일같이 해안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바닷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버려진 낡은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허름했지만 그 집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그 폐가의 주인을 찾아가 시세보다 두둑한 돈을 주고 집과 주변의 작은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뼈대만 남기고 전부 뜯어 고치는 큰 공사였지만 제 손으로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텃밭을 가꾸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폐가는 하얀 벽과 파란 지붕을 가진 예쁜 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집에 연숙의 집이라는 작은 팻말을 달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진짜 내 집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정착했지만 처음에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를 부르는 사람도 제가 챙겨야 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막상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돈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있었지만 그것이 제 마음의 공허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바다를 보고 밥을 챙겨 먹고 잠이 드는 무기력한 일상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을 산책하다가 전봇대에 붙어 있는 낡은 구인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원 모집 광고였지요. 매일 아침 신선한 건강을 배달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광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야쿠르트, 그리고 요플레.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그 이름. 어쩌면 이것은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고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제 땀으로 무언가를 일구는 보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천박한 일을 제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제 존엄성을 제 손으로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면접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읍내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찾아가니 저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젊은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일이 보기보다 힘들거든요. 매일 무거운 카트를 끌고 오르막길도 다녀야 하고요. 그의 말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평생 시장에서 이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나르며 살았습니다. 체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일이 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즐겁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제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소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2의 인생, 첫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신형 전동 카트 사용법을 배우고 노란색 유니폼을 지급받던 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화려하지도 고상하지도 않은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며느리의 명품 옷보다 수백 배는 더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옷에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동 카트에 신선한 야쿠르트와 요플레를 가득 싣고 마을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던 마을 사람들도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물건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계신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하나씩 쥐어주며 진짜 이웃이 되어갔습니다. 연숙의 집에 살던 저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 야쿠르트 할머니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호칭보다 따뜻하고 정겨운 이름이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하루는 동이 트기 전에 짙은 푸른색 새벽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도시에서의 아침이 소음과 분주함으로 시작되었다면 이곳에서의 아침은 흙냄새와 풀벌레의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로 채워졌지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상추와 고추가 밤새 이슬을 머금고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텃밭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차려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내외의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제 입에는 찬밥 한 덩이가 들어가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따뜻한 밥과 국을 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저는 어김없이 노란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옷이 이제는 제 피부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 저의 든든한 동반자인 하얀색 전동 카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신선한 유제품을 가득 싣고 카트에 시동을 켜면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저의 하루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달 경로를 외우기에 급급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마을의 골목골목을 제 손금 보듯이 훤히 꿰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가장 낡은 집에 홀로 사시는 최 씨 할머니는 저의 첫 번째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제가 매일 아침 야쿠르트를 가져다 드리며 말벗이 되어드리자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끔 제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할머니 댁에 낡은 전구를 갈아드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야쿠르트 세댁은 마음이 비단결이야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지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의 빈 곳을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제 카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야쿠르트 할머니다. 안녕하세요. 제잘거리며 인사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아나는 활력소였지요.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누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기억해 두었다가 슬쩍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에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린 그림이나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사탕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값진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점차 이 마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이방인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연숙 씨, 야쿠르트 할머니라고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들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는 진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질 날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이토록 평화롭고 충만한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배달 일이 마냥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비옷을 입고 굳은 길을 달려야 했고, 눈이 오는 겨울에는 미끄러운 길 위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땀과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루의 배달을 모두 마치고 나면 저는 늘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언덕 위 벤치에 앉아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공은 늘 요플레였지요. 저는 카트에 남은 요플레 중 가장 먹고 싶은 맛으로 하나를 골라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아주 맛있게 뚜껑에 묻은 요거트를 남김없이 핥아 먹었습니다. 며느리의 경멸에 찬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를 비웃어 주기라도 하듯 저는 더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이것은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모욕을 극복하고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지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먹는 요플레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배달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요플레를 먹고 있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낯선 진동이 울렸습니다. 차단하지 않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은 저의 유일한 핏줄이었고 제가 섬으로 떠나온 후에도 가끔씩 안부를 물어오곤 했지요.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잘 지내?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무슨 일이냐? 아니 그게 도연이 때문에. 동생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언니, 도연이네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났어. 지금은 강북 어디에 있는 오래된 빌라 꼭대기층으로 이사했다더라. 내가 걱정돼서 한번 가봤는데 아주 꼴이 말이 아니야. 선미 걔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있고 도연이는 혼자 벌어서 월세 내고 카드값 막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 둘이 돈 문제로 싸우는 소리가 아주 동네가 떠나가라 들리더라.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애써 삼켰습니다. 동생은 제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선미 걔가 잘못한 건 맞지만 도연이는 언니 아들이잖아.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큰일.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일인 것이겠지요. 저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미야, 그 아이는 이제 40이 넘은 성인이다.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지. 내가 언제까지 그 녀석의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니?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 갈 거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 인생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그만하거라.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그러니 더는 그 아이들 소식 나에게 전하지 말아다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에게는 조금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삶에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빈 요플레 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있으니 아들 내외에 대한 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제게는 이제 저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저 멀리 육지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제가 있는 이 작은 섬은 고요하고 또 고요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제가 이 섬마을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저의 삶은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눈을 감고도 마을의 모든 길을 다닐 수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집안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의 성실함을 높이 산 영업소에서는 저를 이달의 우수 매니저로 뽑아주기도 했지요. 작은 상장과 상품이었지만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받은 상이라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장을 제 집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랑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배달 일은 조금 더 고되어졌습니다. 바닷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고 가끔 길이 얼어붙어 전동 카트가 헛돌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추위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온장고에서 가꺼낸 유제품을 건넬 때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는 것이 저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막 저녁을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차단해 놓았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뜬 번호였지만 왠지 그 녀석일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받지 말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나 도연이야. 엄마 맞지? 제발 내 전화 좀 받아줘. 응?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 진짜 성공해서 10배, 100배로 갚을게. 응? 제발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아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 돈을 이용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들어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줄 돈이 단 한 푼도 없다. 엄마, 왜 이래, 진짜. 엄마 돈 많잖아. 그 돈 다 뭐 하려고. 그거 다 원래 내 돈이 될 거였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건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돈을 주지 않자 금세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돈? 정신 차려라, 이도현. 그 돈은 내가 평생 잠 못 자고 밥 굶어가며 온갖 수모를 견디며 번 내 돈이다. 너같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놈에게는 단 한 푼도 아깝다. 뭐, 나약하고 어리석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인간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이지요. 그래. 정 그렇다면 앞으로도 네 인생은 계속 망가질 거다.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말거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곧바로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과의 마지막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사실에서 오는 일종의 허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 아궁이에 던져 넣어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들 이도현은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동생에게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언니,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다고. 또 무슨 일이냐? 도연이 그놈이 글쎄 언니한테 돈 못 받으니까 사채를 끌어다 썼대. 그것도 아주 질이 안 좋은 놈들한테. 그걸로 주식에 전부 쏟아부었는데 그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는 거야. 지금 집으로 험악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선미개는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대. 어떡해, 언니. 저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야. 동생은 거의 자지러질 듯이 말했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올 것이 왔을 뿐 놀라울 것도 없었습니다. 사채, 주식, 제 도움 없이 편하게 돈을 벌고 싶었던 어리석은 자의 당연한 결말이었지요. 그 녀석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언니 아들이잖아. 핏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나는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야. 그러니 너도 더는 그 녀석 일로 나를 찾지 말거라.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면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마음속은 그 공기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바닥 없는 추락뿐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추락을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 결코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가혹한 사랑이자 냉정한 심판이었습니다. 매섭게 핥히던 겨울이 제 힘을 다하고 물러가자 섬에는 약속처럼 따스한 봄바람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회색 비치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연두빛으로 또 알록달록한 꽃빛으로 물들어갔지요. 제 텃밭의 작은 씨앗들도 기지개를 켜며 파릇파릇한 새순을 밀어 올렸고 아침마다 그 생명들을 마주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 삶도 이 섬의 자연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어요. 아픔과 분노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소소한 행복과 잔잔한 평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세상을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이었고 제 하루를 보람으로 채워주는 활력소였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저를 단순한 배달원이 아닌 좋은 이웃이자 살가운 친구, 때로는 속 깊은 어른으로 여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보내주는 따뜻한 눈빛과 정겨운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값비싼 보적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저를 위한 따뜻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익숙하게 노란 유니폼을 입었지요. 경쾌한 멜로디를 울리는 전동 카트를 몰고 나서는 길,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던 최 씨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야쿠르트 세댁 오셨는가? 오늘 아침은 유독 더 반갑네 그려. 할머니, 밤새 안녕하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말도 마. 어제 비가 오려는지 쑤셔서 잠을 설쳤어. 그래도 새댁 얼굴 보니께 씻은 듯이 낫는 것 같네. 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아드리며 일부러 챙겨온 무릎 건강에 좋다는 발효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소녀처럼 웃으시며 제 손등을 연신 토닥여 주셨지요. 할머니와의 짧은 대화는 제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주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는 갓 돌이 지난 아기를 업은 젊은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제가 아기의 통통한 볼을 보며 예쁘다고 칭찬하자 젊은 엄마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뵈면 꼭 저희 친정엄마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멀리 사셔서 자주 못 뵙는데 어머님이 매일 이렇게 와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아릿하면서도 따뜻해져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기뻤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결코 되어주지 못했던 그런 든든한 존재 말입니다. 초등학교 앞으로 카트를 몰고 가니 쉬는 시간이었는지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와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이 몇몇이 야쿠르트 할머니다 하고 외치며 달려왔지요. 그중 유독 저를 따르던 코올릭의 남자아이가 달려오다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무릎에서 금세 피가 배어 나왔지요. 저는 깜짝 놀라 카트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괜찮니? 많이 아프지? 저는 늘 만약을 대비해 카트 수납함에 넣어 다니던 작은 구급상자를 열어 연고를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는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제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아이를 달래주고 다른 아이들에게 야쿠르트를 하나씩 나누어 주며 한바탕 웃고 나니 제 마음은 어느새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제 땀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나가고 있었지요. 과거의 그늘은 완전히 거쳤고 제 앞에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배달지인 언덕 위 펜션으로 향하는 햇살이 부서지는 아름다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불청객들이 제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길모퉁이를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전동 카트의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카트에서 흘러나오던 경쾌한 멜로디가 멈췄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멎는 듯 했습니다. 길 한가운데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 잘못 찾아온 이방인처럼 이 평화로운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요. 며칠은 감지하는 듯 기름진 머리, 구겨지고 해진 옷,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 절망에 가득 찬 얼굴. 그 얼굴은 제가 지난 1년여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제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이도형과 며느리 김선미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자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필사적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발이 차갑게 식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걸기도 전에 며느리의 시선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제가 몰고 온 전동 카트를 경멸적으로 후쳤습니다. 그녀의 입술 끝이 비웃음으로 뒤틀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저와 제 카트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어떤 꼴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며 날카로운 비명이 섞여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지금 빚쟁이들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서 매일같이 도망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데 고작 이런 일이나 하시려고 그 많던 재산을 다 들고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거였어요? 제 친구 시어머니들은 아들한테 건물 사주고 외제차 사주는 게 일상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고작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계세요?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고작 이런 일. 창피해서.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지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값비싼 화장품으로 가려져 있던 그 얼굴 위로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열등감이 민낯처럼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파도가 휩쓸고 간 바닷가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그때 돈 몇 푼만 도와주셨어도 도연 씨가 미쳐서 사채 같은 거에 손댈 일도 없었다고요. 이거 보세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저희 고통받는 모습 보면서 즐기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주 통쾌하시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저를 향해 악을 쓰는 며느리를 보며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짧고 낮은 웃음이었지만 며느리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지요. 저는 웃음기를 거두고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이 뭐 어때서? 네. 며느리는 되물었고 저는 제 전동 카트를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땀 흘려 돈 버는 이 일이 너희처럼 남의 돈에 기생해서 살던 인생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고귀하고 떳떳하다. 창피하냐고? 아니, 나는 단 한순간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럽다. 이 작은 카트가 너희가 살던 그 번쩍이는 강남 아파트보다 나에게는 더 큰 자부심을 주거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보며 즐거워한다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구나. 나는 지난 1년간 너희를 단 한순간도 떠올리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 어떤 고통을 받든 나에게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도 못한 관심 밖의 일이었어. 너희를 잊는 것, 그것이 내 행복의 첫걸음이었으니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는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을 때 옆에 서 있던 아들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째이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어리석고 한심하고
못난 놈입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이 불효자식, 이 아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은 땅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 눈물 속에는 진정한 참회가 아닌 오직 돈에 대한 갈망과 절박함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게 돈이 없었다면 저 아이가 과연 제 앞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언덕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무슨 일인가 싶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주인 아저씨,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최 씨 할머니, 그리고 저를 엄마처럼 따른다던 슈퍼마켓의 젊은 세대까지. 사람들은 길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아들과 그 옆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며느리, 그리고 그 앞에 선 저를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야쿠르트 할머니,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요? 무슨 일인데 길바닥에서 저러고 있는 거람? 슈퍼 세댁이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저의 새로운 이웃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앞에 엎드려 있는 제 과거의 굴레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또렷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사람들은 제 말에 더욱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낳고 길렀다는 이유만으로 제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자식들이지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제 모든 것을 받고도 제가 요플레 뚜껑을 하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천박하고 추잡하다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제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나 세상에 저런 못된 것들 하는 낮은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제 돈이 떨어지니 버렸던 어미를 다시 찾아왔나 봅니다. 마지막 남은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의 새로운 가족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자자, 다들 이런 굳은 구경은 그만하시고 제가 오늘 아주 맛있는 신제품을 가져왔는데 다들 하나씩 맛보세요. 공짜예요, 공짜. 저는 전동 카트에서 새로 나온 요플레를 한 알음 꺼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제 요플레를 받아들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들 내외를 향해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며 혀를 찼습니다. 그 어떤 법의 심판보다도 무섭고 통쾌한 완벽한 공개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감싸주는 따뜻한 이웃들의 눈빛 속에서 제가 이겼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동을 건 제 카트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멜로디가 그들의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따스한 봄날의 언덕 위로 멀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쾌한 멜로디를 울리는 전동 카트를 몰아 언덕 위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길 한복판에 남겨진 그 기묘한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연극의 한 장면처럼 한동안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제 작은 집에 쑥떡과 과일을 한 알음 들고 찾아온 슈퍼 세댁과 최 씨 할머니가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아들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흙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마치 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제가 사라진 언덕 위만 바라보고 있었다더군요. 그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짓눌렀을 거예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차가운 경멸과 신랄한 비난의 화살이 되어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꽂히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냥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아들과 며느리를 에워싼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보이지 않는 따뜻한 연대였지요. 가장 먼저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늘 제게 소녀처럼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던 최 씨 할머니였다고 해요. 할머니는 낡은 지팡이를 땅에 꾹 짚으며 비틀거리는 며느리의 앞으로 한 걸음 위태롭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평생의 세월이 담긴 깊은 눈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나직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우렁차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요. 이복의 젊은 사람. 하늘이 복을 내려줘도 그걸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은 제 발로 굴러 들어왔다가도 도로 날아가거나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라네. 우리 연숙 씨 같은 저렇게 속이 깊고 마음이 보석 같은 분을 어머니로 모셨으면 그 발이라도 매일 씻겨드려도 모자를 판에 쪘자. 제 손으로 그 귀한 복을 뻥 걷어찼으니 이제 남은 인생길이 참으로 팍팍하고 고달프겠구먼.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어요. 한평생의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낸 노인의 지혜가 담긴 서늘하고도 정확한 예언과도 같았지요. 며느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사정없이 깨물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김씨 아저씨는 바닥에 거칠게 침을 퇴뱉으며 말했어요. 멀쩡하게 생겨서는 아주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구먼. 저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우리 야쿠르트 할머니가 저것들 키우면서 얼마나 속이 썩었을꼬? 아이를 업고 있던 슈퍼 세댁도 그렁그렁한 눈으로 거들었어요.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정말. 그 말은 과거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예리한 칼날이었지요.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촌스럽고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수준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낱낱이 평가받고 있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제야 며느리는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경멸의 시선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지 그녀는 갑자기 악 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일어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 이 멍청한 인간아. 하지만 아들은 마치 실이라도 끊어진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그 모습에 며느리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녀는 아들을 포기하고 혼자서 저주 섞인 욕설을 중얼거리며 군중을 해치고 언덕 아래로 도망치듯 달려가 버렸다고 해요. 며느리가 사라진 후에도 아들은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당신들이 뭘 알아? 뭘 아느냐고. 우리 엄마가 그냥 평범한 야쿠르트 아줌마인 줄 알아? 당신들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가진 부자라고.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깔고 앉아서 여기서 불쌍한 척, 착한 척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런 독한 사람한테 동정 따위 할 필요 없어. 원래 다 내 돈이 될 거였는데, 내 돈인데.
아들의 절규에 마을 사람들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고 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잠시 우쭐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저를 독하고 이상한 부자로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이간질시키려는 속셈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현명한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마을 이장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단 말인가? 네. 그분이 돈이 많다는 것이 자네가 자네 어미에게 행한 그 끔찍한 폐륜을 조금이라도 정당화시켜 주기라도 한단 말인가? 오히려 그 반대지. 그만큼의 재산을 가지고도 매일같이 이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우리 같은 늙은이들 안부를 묻고 아이들에게 웃어주시는 그분의 인품을 자네 같은 사람은 평생을 가도 이해하지 못할 게야. 돈이 많다는 사실이 그분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뿐이네. 돈의 노예가 된 자네와는 달리 그분은 돈의 주인이시니까. 이장님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더욱 벌레 보듯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지요. 그들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답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자식이 나왔을까?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해요. 그날 밤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섬마을은 온통 저의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은 얌전한 야쿠르트 할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자산가였다는 사실과 그런 어머니를 등친 파렴치한 자식들의 이야기에 혀를 내둘렀지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결코 이상한 부자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돈보다 사람의 도리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진짜 어른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어요. 그날 밤 그들이 묵고 있던 민박집 주인이 소문을 듣고는 우리 동네 물 흐리는 파렴치한 사람들에게는 방을 내줄 수 없으니 당장 나가라며 그들을 쫓아냈다고 해요.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먹으려 했지만 식당 주인 역시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 팔 음식은 우리 집에 없다며 문전박대를 했다고 하고요. 온 마을이, 온 섬이 그들을 거부한 것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날 밤 마지막 배를 타고 짐승처럼 쫓겨나듯 섬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그날 저녁절을 찾아온 최 씨 할머니와 슈퍼 세댁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분개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지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제 비밀이 알려진 것에 대해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면 어쩌지요? 돈 많은 할머니라고 수군거리거나 어색하게 대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제 말에 최 씨 할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걱정 붙들어 매. 우리 연숙 씨는 돈이 많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사람이 훌륭한데 마침 돈도 많은 것뿐이야.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네. 그걸 모를 리가 있겠나. 좋은 나무는 어느 땅에 서 있어도 좋은 나무인 법이지. 할머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평소처럼 배달을 나섰을 때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지 않았어요. 저를 향한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평소의 친근함에 더해 아주 깊고 진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들은 저의 돈이 아닌 저의 삶을, 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이 섬에서 쌓아 올린 것은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재산이라는 것을요. 그 소란스럽고도 기묘했던 하루가 지나가고 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한바탕의 지독한 악몽처럼 혹은 밀물에 쓸려간 모래 위의 글씨처럼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지요. 저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예전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노란 유니폼을 입고 야쿠르트 카트를 몰고 마을을 누볐어요.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의 재롱에 미소를 지었지요. 제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크고 단단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라는 이름의 망령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선 제 자신이 저는 참 대견하고 좋았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잎사귀들이 색을 잃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계절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요. 저는 아들 내외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 듣지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았고 어렵게 되찾은 제 평온한 삶을 그들의 소식으로 조금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핏줄이라는 것은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저녁 따뜻한 쑥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제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아주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언니, 그 두 사람 결국 완전히 갈라섰어. 저는 말없이 동생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동생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전해주듯 아주 담담하게 그들의 마지막을 제게 들려주었지요. 섬에서 쫓겨나듯 떠나온 아들 내외는 서울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증오까지 남김없이 쏟아부었다고 해요. 서로의 탓을 하고 서로의 집안을 욕하며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추악하게 싸웠다고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너의 그 가짜는 허영심이랑 독한 주둥이 때문에 엄마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다 라고 소리쳤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능력도 없는 주제에 평생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산 마마보이 신세니 이 지경이 된 거다. 너랑 네 엄마 둘 다 아주 지긋지긋해 라며 악을 썼다고 해요. 그들이 제 돈으로 쌓아 올렸던 위선적인 결혼 생활의 민낯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었지요. 결국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구청으로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더라. 나눠 가질 재산도 서로에게 줄 위자료도 없으니 이혼은 아주 허무하고 간단하게 끝났대. 며느리는 이혼 후 당연하다는 듯이 제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그녀의 허영심과 씀씀이에 질린 대로 질린 친정 부모는 그녀를 반기기는커녕 골칫덩이 취급하며 매일같이 구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녀는 친정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혼자 나와 작은 원룸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동생이 얼마 전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한때는 최고급 백화점의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직원들을 하인처럼 부리던 그녀였지요. 값비싼 화장품으로도 가려지지 않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생활에 찌든 깊은 피곤함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얼굴에 가득했다고 해요. 계산대에서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는 그녀의 손톱은 다 갈라지고 망가져 있었다고 동생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들의 상황은 그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 완전히 혼자가 된 아들은 지긋지긋한 사채 빚에
쫓겨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서울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좁은 고시원 골방으로 숨어들었다고 해요. 동생은 그 대목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어요. 언니, 내가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수소문해서 그 고시원을 찾아가 봤어.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 복도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창문도 없는 손바닥만 한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더라고.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는 내가 알던 도연이가 아니었어. 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쿡쿡 찔러왔어요.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 나가서 벽돌을 나른대. 그렇게 번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자기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다더라. 내가 반찬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더라. 그냥 문틈으로 필요 없으니 그냥 가시라고만 하더라고. 그놈의 자존심은 있어서 어쩌다 문틈으로 손을 봤는데 온통 시멘트 독이 올라서 쩍쩍 갈라지고 피가 맺혀 있었어. 언니,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저러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의 작고 붉은 얼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앳된 얼굴, 제게 엎여 잠들었던 그 따뜻한 온기. 그 모든 기억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제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어요. 모성애라는 이 지긋지긋하고도 질긴 굴레. 저는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 발목에는 그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자신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명의 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연숙이라는 제 이성은 그 아이의 인생이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라고 차갑게 말했지만 엄마라는 제 본능은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저렇게 고통받다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울부짖었지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집을 뛰쳐나와 밤새도록 바닷가를 걷고 또 걸었어요. 차가운 모래를 밟으며 성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상념들을 씻어내고 싶었어요. 아들의 갈라진 손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가도 저를 천박하다며 경멸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다시금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곤 했지요. 제 아내 두 사람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동이 틀 무렵 어두운 바다 저편에서 붉고 장엄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의 길고 긴 싸움을 끝낼 수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아닌 이연숙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들에게 돈을 건네는 것은 벼랑 끝에서 간신히 제 손으로 암벽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아이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 다시 편안한 나락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았어요. 진정으로 아들을 위한 길은 저 고통의 시간을 온전히 혼자 힘으로 견뎌내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제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혹독한 가르침이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곧장 읍내의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지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여 이 섬마을의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이었어요. 재단의 이름은 바다별 장학회라고 지었습니다. 어두운 바다를 외롭게 항해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별빛이 되어주고 싶다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요. 저는 모든 운영을 면사무소에 맡기고
저의 이름은 절대로 외부에 밝히지 마라 달라는 단 한 가지 조건만을 걸었어요.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나서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제 아들은 단 한 명이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수백 명의 새로운 자식들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얼마 후 바다별 장학회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뽑힌 여고생에게서 서툰 글씨로 쓴 감사 편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저의 꿈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에게서는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의 효도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 따뜻한 눈물과 함께 제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연민도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 후로 또다시 5번의 겨울이 제 삶을 스쳐 지나갔어요.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지요. 그 시간 동안 제 얼굴에는 정직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가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소금을 뿌린 듯 새하얗게 변했지요. 한때는 펄펄 날아다닐 듯 가벼웠던 걸음걸이도 이제는 땅의 소리를 들으려는 듯 조금은 느려졌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제 인생에서 가장 푸르고 평온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야쿠르트 배달 일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온 마을을 누비지는 못했지요. 이제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영업소 소장의 배려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마을 안쪽 몇몇 집만 돌며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자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고마운 끈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 노란 유니폼을 입고 이웃들의 얼굴을 보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 하루는 너무나 허전했을 거예요. 제가 익명으로 세운 바다별 장학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매년 봄이면 장학생으로 뽑힌 아이들이 무트로 떠났고 그 아이들은 명절이나 방학 때면 잊지 않고 저를 찾아와 인사를 건네곤 했지요. 그 아이들이 바로 제 노년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들려주는 도시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가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했어요. 핏줄로 이어진 자식은 제게 깊은 상처만을 남겼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제 새로운 자식들은 제 삶을 더없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제 삶이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하게 흘러가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어요. 그날도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무심코 우편함을 열었지요. 각종 고지서와 광고지 사이에 낯선 필체로 쓰인 낡은 편지가 한 통 꽂혀 있었어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듯 봉투는 여기저기 닳고 구겨져 있었지요. 발신인의 주소는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멀고 먼 남쪽의 작은 공업 도시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삐뚤빼뚤하지만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눌러 쓴 글씨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지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희미해졌지만 저는 그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제 아들의 글씨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만에 마주하는 아들의 흔적이었지요. 저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후에야 비로소 편지를 읽어내려갈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변명이나 구걸
혹은 원망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향해 보내는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참회록이었지요. 어머니, 이 편지가 무사히 어머니께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여 이 편지가 어머니의 평온한 삶에 돌을 던지는 것은 아닐까. 수백 번을 망설이다 결국 이렇게 펜을 듭니다. 지난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어머니와 제가 망쳐버린 과거를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 하루도 제 자신을 증오하지 않은 날이 없었지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아들은 그동안의 세월을 아주 담담하고 건조한 문체로 써내려갔더군요.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으로 시작해 공장의 임시직, 화물차 운전기사 등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어요. 처음 몇 년간은 세상을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며 술로 지새우는 날이 더 많았다고 고백했지요.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땀 흘려번 돈으로 처음 사 먹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해요. 그 국밥 한 그릇의 온기 속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고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술을 끊고 묵묵히 일만 했지요. 그렇게 몇 년에 걸쳐 지긋지긋했던 사채 빚을 모두 제 힘으로 갚았고 지금은 작은 조선소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또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부끄럽게 고백하고 있었지요. 어머니께서 왜 저를 그토록 차갑게 외면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면 저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남을 탓하며 허황된 꿈을 좇는 한심한 기생충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를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주셔서 그래서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원망이 아닌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제 평생을 바쳐 존경합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작은 추신이 붙어 있었어요. 추신. 얼마 전 처음으로 정규직 기술자로 채용되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어머니께 드릴 내복을 한 벌 샀어요. 평생 추운 시장 바닥에서 저희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 생각이 가장 먼저 났습니다. 부디 남은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이 불효자식은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편지 봉투의 가장 안쪽에서 하얀색 내복이 얌전하게 접힌 채 나왔어요. 저는 그 거칠고 투박한 내복을 꺼내 제 주름진 뺨에 가만히 대보았지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뜨거운 쇳물 냄새와 아들의 회한이 담긴 땀 냄새가 섞여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후드득 후드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어요.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아주 길고 지독했던 세월과 비로소 화해하는 아주 깊은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제 아들이 그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한 사람의 온전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내복을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오동나무 함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마 평생 꺼내 입을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제 아들이 제게 보낸 처음이자 마지막인 진정한 효도이자 제가 그 아이의 고통스러웠던 성장을 인정하고 또 용서했다는 증표로 그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랍니다. 그 후로 아들에게서 답장을 바라거나 찾아오기를 바라는 연락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저 또한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요.
그것이 우리 모자에게 가장 좋은, 서로를 위한 최선의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없이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제 삶에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선물이 찾아왔어요. 제가 후원했던 첫 번째 장학생,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던 그 아이 서연이가 어엿한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되어 휴가를 내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뽀얀 간호사복 대신 예쁜 외출복을 입고 제 앞에 선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수줍음 많던 섬소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눈빛에 가득한 정말 멋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겼어요. 저는 훌쩍 커버린 제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지요. 저희는 툇마루에 마주 앉아 그동안에 밀린 이야기를 한참이나 나누었습니다. 서연이는 병원에서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 보람 있었던 순간들을 제게 들려주었고,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 모습이 꼭 다 자란 자식이 늙은 어미에게 재롱을 부리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더니 가방에서 혈압계와 청진기를 주섬주섬 꺼냈어요. 자,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 주치의예요. 정기 검진 시간입니다. 아이는 제 팔에 혈압계 커프를 감고 차가운 청진기를 제 가슴에 가만히 대었어요. 제 심장이 규칙적으로 아주 힘차게 뛰는 소리가 아이의 귀를 통해 제게도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심장 소리를 한참 듣더니 이내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와, 할머니, 심장 소리가 아주 건강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지내셔야 해요. 아프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왔어요. 제 진짜 아들은 단 한 번도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이 없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나 아껴주고 있었으니까요. 검진을 마친 서연이는 수줍은 얼굴로 가방에서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하나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포장을 풀어보니 아주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빨간색 목도리가 들어 있었지요. 할머니가 늘 바닷가 언덕에서 노을을 보신다고 들어서요. 그 노을색이랑 제일 닮은 걸로 골랐어요. 이 목도리 두르실 때마다 제 마음이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드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 고운 마음씨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목도리를 받아들어 제 얼굴에 가만히 부벼볼 뿐이었지요. 제 아들이 보내온 참회의 내복이 제 과거를 위로하는 선물이었다면 이 아이가 건넨 따뜻한 목도리는 제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훌쩍 커버린 제 딸을 다시 한번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멀리서 제 행복을 빌어줄 아들의 뒤늦은 참회. 이것으로 정말 충분했어요. 제 인생은 이제 그 어떤 후회도 미련도 없이 완벽하게 충만해졌습니다. 서연이가 떠나고 난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간호사가 된 제 딸이 선물해준 푹신한 목도리를 소중하게 두르고 하루의 마지막 일과처럼 언덕 위 저만의 벤치로 향했어요. 목도리가 제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는데 꼭 서연이가 뒤에서 저를 안아주는 것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지요. 언덕으로 향하는 길, 마을은 저녁을 준비하는 평화로운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굴뚝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끝에서 아스라이 들려왔지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사랑하는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자 서쪽 하늘이 거대한 캔버스가 되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주황빛과 붉은빛,
그리고 보랏빛을 그러모아 하늘과 바다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저는 주머니에서 요플레를 하나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틱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새하얀 속살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혹은 신성하고 거룩한 의식을 치르듯 뚜껑에 묻은 요거트를 깨끗하게 하찼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지나간 수많은 세월이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천박하다며 경멸하던 며느리의 얼음장 같던 눈빛. 그 눈빛은 한때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였지만 이제는 그저 햇빛에 바래버린 낡은 사진처럼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어요. 엄마가 좀 참지 그랬어라며 저를 외면하던 아들의 비겁한 얼굴. 그 얼굴은 한때 제 가슴을 무너뜨리는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오래된 흑백 영화 속 철없는 주인공의 한 장면처럼 아련하게 느껴질 뿐이었지요. 이 일이 뭐 어때서? 라며 당당하게 외치던 제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저를 따뜻한 방패처럼 감싸주던 마을 사람들의 그 수많은 눈빛들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음을 저는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러움과 분노의 맛이었고 한때는 자유와 해방의 맛이었던 그 요거트가 이제는 그 모든 맛을 품은 채 그저 평화롭고 달콤한 행복의 맛으로 제 혀끝에 내려앉았어요. 붉게 타오르던 저녁 노을이 바다와 제 얼굴을 온통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었지요. 짠내 섞인 바닷바람,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요거트의 맛, 목을 감싸는 붉은 목도리의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제 마음을 가득 채운 충만한 평온함. 이 완벽한 순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음을, 그리고 이곳이 바로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맨 저의 진정한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